아,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워낙 지금 되게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화기애애해지신 것 같아요. 수강생 분들하고. 그래서 아주 이것저것 솔직하게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금방 소개받은 신호철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인가 한번 공개였나? 비공개였나? 특강 비슷한 걸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갑자기 우리 김 변호사님한테 좀 시험 좀 전에 잠깐 와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것만 좀 짚어달라 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되게 경황이 없었고, 그 당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있었던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되게 좀 이것저것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불려 나와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혹시 책을 사시게 되는 분이 있으시면 이제 제 양력이라든지 그런 건 다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지금 교육부에 지금 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고용노동부의 과장인데 지금 이제 1년 동안 이제 파견 나가 있고요. 제가 김 변호사랑 같이 처음 만난 건 2012년도였습니다. 12년도에 만나서 제가 처음 KTK에 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몇 달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 다음에 2012년 12월 달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모리 로스쿨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LLM 1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뉴욕 바를 합격을 해서 작년 연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미국 법이라는 게 여기서 대부분 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일 거고, 앞으로 이제 대부분 다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한국에 또 우리 제 후배도 여기 와 있지만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법시험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법학 위주고, 특히 이제 독일법, 일본법을 주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미국 법은 대부분 영국에서 영향을 받았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커먼로 국가라고 하고 케이스로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먼로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도대체 커먼로가 뭔가 맨날 커먼로 하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별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보통법이에요. 보통법이고 자연법, 뭔가 이렇게 그 하나의 이 세상을 관통하는 뭔가의 진실이 있을 것이다. 자연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특히 영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나라의 법전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그 판사의 그 역량에 따라서, 판사라면, 어느 정도 판사의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뭔가의 그 법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판결을 할 것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케이스로인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현재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다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드화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처럼 사실은 우리나라 법들은 사실 독일에서 많이 받아왔고, 독일도 그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쭉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 왔었는데, 그 나라들의 지금 현재 코드화되어 있는 이 법전들은 다른 나라 영향도 받았겠지만 대부분 다 그 나라의 판사들, 특히나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코드화 시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이라는 데가 법이라는 것이 판사들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당연히 의회도 만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원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커먼로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빌 프로시저가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도부터 MB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저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거 금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도 졸업을 한 다음에 이거 빨리 끝내야지, 좀 더 가면 상당히 또 한 과목이 늘어나니까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출판 동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김 변호사도 그런 얘기 잠깐 하고 나가셨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어떤 시빌 프로세스 텍스트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텍스트북이 되게 많고, 제가 사실 공부했던 그 에모리 대학교의 그 로스쿨에도 시빌 프로시저에서 미국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리처드 프리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바브리의 대표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거의 미국의 어떤 시빌 프로시저 계의 가장 최고의 거두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분한테 제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좀 명강의를 들었다고 그럴까? 그래서 많은 어떤 이 과목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됐었고,
또 특히나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게 되게 대강사이심에도 큰 교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로 1학년들 과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학년들 과목이다 보니까 1학년들에게 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상당히 저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갔지만 모르겠어요. 모든 대학의 미국 교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의 강의를 듣고 상당히 배운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아까 우리 김 변호사와 같이 의기투합이 됐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놓은 책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게 가장 큰 동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 책에도 그런 걸 제가 좀 써놓긴 했는데, 되게 이게 어쨌거나 이제 미국 법을 공부하시면서 또 최소한 어쨌건 바시험 공부할 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공부하면서 MB를 대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MB 과목은 없었고 단지 에세이 과목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에세이 과목으로 공부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건 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이제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도 애들 썸머도 가고 뭐 인턴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방학 때. 그럼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 저는 이제 아틀란타에 있었어요. 아틀란타에 어떤 그 로펌들하고 학교하고 되게 많은 관련이 있어요. 애들 썸머도 보내야 되고, 또 거기에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이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같은 한국인이 아니고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그 사람들끼리 변호사도 거의 한 100명 이상이 되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 시빌 프로시저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어디 법원이 아니라 최소한 인턴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전부 다 이건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나서는 쉽게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도대체 MB 과목에서 이제야 들어가는지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시다시피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왜 시빌 프로시저가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의구심이 가는데, 어쨌건 제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절차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바시험에서 준비하는 것은 절차법이 아니죠. 실체법이잖아요. 전부 다 컨트랙트, 톨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미널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크리미널 프로시저만 절차법인데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그 실체법이고, 또 하나 대부분 다 시빌로죠. 크리미널로는 없습니다. 크리미널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시빌로, 여러분들 에세이 과목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뭐 혹시 로스쿨 진학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 들으실 때 대부분 다 시빌로지, 크리미널로는 거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시빌로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면 결국은 시빌 프로시저를 알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 과목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나 앞에 퍼스널 주리스딕션 할 때는 정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도 싶고, 특히나 정말 어려웠던 데는 전 조인더였습니다. 조인더 가서 쫙 설명을 해놨는데, 특히 여러분들 아마 바시험 금년에 보신 분들은 아마 바브리 저기 아웃라인을 보셨을 거예요. 바브리 아웃라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약간의 좀 바시험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왜냐면 저도 그걸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 변호사가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지, 그냥 뭐 처음부터 6개월 내 이걸 하기엔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저도 이제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그런 나름대로 좀 이렇게 리걸 마인드가 있다고 봤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나 있던 배경이라든지 얘네들이 왜 이거 가지고 싸우는지부터 도대체 이게 어떤 룰인지 정말 모르겠어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되죠. 사실은 제가 거기서 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됐는데, 이게 되게 관심이 갔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배웠던 교수님께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고, 누구나 다 에모리 대학교에 가면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꼭 이 과목만 좀 잡고 싶었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 솔직히 제가 바시험 2차를 에세이를 볼 때는 안 나왔어요. 이 시빌 프로시가 안 나왔는데, 뭐 그래도 별로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고, 또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어려웠으면
결국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과목보다는 이 과목이 좀 한번 이렇게 미리 좀 한번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써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좀 덜 겪게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 변호사랑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커피잔에서 뭐 탁 튀었는데, 예를 들면 누가 택시를 딱 쳤어요. 커피잔에서 커피가 딱 튀었는데 얼굴이 탁 튀으니까 이게 폭행죄다, 한국에서. 그런 기사 보셨죠? 보신 적 없나요? 아, 보신 적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 톨치 한 번씩 보셨죠? 그죠? 톨치에서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거. 예를 들면 뭐, 굳이 내가 지금 사람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개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개의, 지금 개 목걸이만 끄집어 당겨도 이건 배럴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자기가 예를 들면 의도만 하자면, 인텐셔널 토치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뭔가 의도만 했다면, 예상만 할 수 있었다라면, 결국 이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주게 되면 결국 그게 배럴이가 된다라는 게, 결국 근데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주디셜 닥트린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우리 이론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톨치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법 이론들을 결국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뭐 굳이 미국을 가지 않고 한국에서 뭐 로스쿨 다니는 분이라 하더라도, 사실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법 원리들을 좀 알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변호사가 됐을 때 상당히 소송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저에게 생각이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운이 좋았어요, 제가. 왜냐면 시빌 프로시저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 들었었고, 그분의 책을 공부했었고, 또 그분의 그 책뿐만 여러 가지 머티리얼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멋진 강의였었고, 또 특히나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이 에세이 준비를 하면서 시빌 프로시저 공부를 할 땐 그분의 테이프를 다 듣는데요. 그분의 동영상 강의. 뭐 길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개념을 잠다하는데, 저는 한 학기 동안 그분의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게는 좀 행운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 변호사와 정말 저도 이제 2012년도 처음 만나서 되게 잘 통했었고, 저도 2012년도 12월 달까지는 미국 법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변호사와 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 아까 보여줬던 이 책으로, 전 이거보다 초판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책에 대한 어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도 제가 2개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어로도 모든 걸 해야 되는 거. 물론 시험 보고 나중에 로스쿨 다닐 때 학교 공부하고 다 영어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관련된 읽어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로스쿨 정도의 미국의 로스쿨, 저도 이제 로스쿨 LLM까지 1년짜리를 나왔지만 1년짜리 LLM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말고사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변호사 시험 보는데 전혀 영어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말 문제가 뭐냐? 과연 얘네들의 리걸 닥트린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법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근데 그 이해는 한국말로 이해를 영어로 이해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이해를 했어야 공부가 됐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모든 육법,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에세이 과목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모든 것들을 제가 한국말로 다 정리를 했어요. 왜? 제 나름대로 한국말로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정말 실생활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군가라도 저한테 그러면 영어로, 예를 들면 뭐 영어로 공부를 하려면, 특히나 이제 나중에 에세이 볼 때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미국 갈 때는 나 에세이 갈 때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막 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부질없는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쳐봤자 별로 좋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쓸 수만 있다라면, 특히 기말고사, 여러분 나중에 이제 로스쿨 같은데 이제 이거 뭐 강의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로스쿨 같은데 가다 보시면은 거기서도 노트북으로도 하지만, 애들이 대부분 노트북으로 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특히 이제 동양에서 온 사람들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쓰기 연습만 조금 한다라면 시험 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 그 미국 법의 어떤 닥트린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식으로 봤을 때, 내가 영어를 봤을 때, 영어로 이해하는 게 편하다면 영어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인드는 아마도 영어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말로, 제가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책을 나름 서브노트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국말로 공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출판 동기였고요. 어디로, 자, 노트북은 그렇다 치고 제가 이제 책의 특징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한문 혼용으로 제가 썼어요.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국한문 혼용이라는 게 좀 읽기가 좀 거북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근데 문제는 아무리 한국말로 한다 하더라도 텀 오브 아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텀 오브 아트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법률 용어거든요. 이 책의 법률 용어를 우리가 써줄 수는 있어야지만이, 법률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텀 오브 아트는 꼭 알아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제가 국한문 혼용으로 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텀 오브 아트는 전부 다 영어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상당히 약간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조금만 익숙되시면 훨씬 더 그게 편안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제 책으로 특히나 한 50페이지 되는 이 책, 2권의 책을 제가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 들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의 로스쿨에서도 상당히 미국의 시빌 프로시저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교재가 없어서 아마 미국 교재들을 많이 쓸 것 같은데,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하도록, 이 책을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썼는데, 여기에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만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블이라든지 여러분들 카플란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제가 풀어보기도 했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여러 가지 어떤 그 히스토리를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저도 그렇지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맨 막판에는 정말 나중에는 이제 특히 바시험 공부를 할 때는 좀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히 이제 강의, 여기 KTK 강의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강용어로 쓰실 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엑기스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내용은 거의 엑기스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책이 훨씬 잘 돼 있는 거 정도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 롱북에는 대부분의 이제 사실 바시험 준비뿐만 아니고 시빌 프로시저의 대부분의 어떤 토픽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시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시빌 프로시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바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풍부한 내용을 좀 가능한 한 넣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막 쓰고 있는데 우연히 사실은 이제 미국 법이라는 게 잘 개정이 안 돼요. 원래 여러분들 미국 헌법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개정 안 하거든요. 우리도 요즘에 개정 잘 안 하는데, 법 같은 건 잘 개정을 안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개정을 합니다. 근데 페더럴 룰 오브 시빌 프로시저가 금년 4월달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소송을 좀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기간 같은 걸 좀 단축한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증거 이렇게 막 자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예전에는 좀 되게 리버럴하게 이렇게 크게 인정을 하다가 지금은 좀 그 부분 너무나 이게 남용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디스커버리 하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증인 찾아야 되고 또 증거 찾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너무나 이렇게 남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한하기 위해서 룰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
개정되는데 다만 이제 시행 자체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금년도 반 시험은 끝났으니까 만약 내년도도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내년도 대상은 이걸로 그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어떤 퍼스널 주식시청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내용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뭐 제가 그 중요성은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죠. 또 이제 컨텐츠라는 것은 사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 뭐 시비 프로시저라는 게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소송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리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리리게이션에 관한 것을 리리게이션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을 시켜놓은 게 바로 시비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책의 목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게 바로 소송 순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소송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퍼스널 주리시점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 그건 제가 바로 다음번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7월 달에 와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시빌 프로시저를 이해를 하시려면, 페더럴리즘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민사, 시빌로를 이해하시려면, 로 앤 이퀴티의 어떤 구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페더럴리즘이라는 건 뭡니까? 페더럴리즘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연방제 국가가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연방제 국가, 미국 말고 또, 독일도 연방제죠, 독일? 몇 나라가 있는데, 하지만 그 나라보다 미국이 되게 연방제가 센 나라입니다. 아주 정말, 왜 그렇게 센 나라냐. 이게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50개의 주지 않습니까? 50개의 주인데, 이 50개의 주를 여러분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라고. 저희도 예전에 이제 출장 같은 거 가게 되면, 다 DC로 가요, 워싱턴 DC로. 그게 이제 페더럴 가버먼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연방, 그 미국, 그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DC에 가서 어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모든 행정들은 전부 다 각 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를 보려면 DC를 갈 게 아니고 결국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각 주정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주정부가 하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의 나라로 이 주를 뭐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그 연방정부 뭐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니까 자꾸 미국 정부는 뭐 연방정부가 있는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는 전부 다 이 주정부에서 관련된 거고, 연방 헌법에서 이게 연방정부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주정부의 권한인 거예요. 열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주정부의 권한이 무지무지하게 센 거예요. 그 연방정부의 권한, 물론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 그 정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센 건 맞죠. 센 건 근데 그 헌법 내에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만 센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주정부의 권한이다. 그래서 이 페더럴리즘을 이해하셔야. 왜? 캘리포니아주에서 뉴욕주하고 되게 멀잖아요. 그죠? 거의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서울의 제주도까지 가는 거 10배 정도 거리입니다. 한 4,000마일? 4,500마일? 한 5,000마일 가까이 되고요. 비행기로만 5시간, 6시간 걸려야 되고요. 차로는 한 50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갈 때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부산 갈 때도 뭐 KTX 타면 뭐 비행기 타면 1시간 내에 가고. 근데 얘네들은 어떤 주에서 소송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차원이 다를 게. 왜? 첫 번째는 페더럴리즘 때문에 나라가 달라요. 캘리포니아하고 이 뉴욕이란 나라가 다르다니까. 일단은 그 나라에선 각각의 나라인 거예요. 뭐 거기 국경도 없고 뭐 국경 넘어갈 때 뭐 국경 경찰도 없긴 하지만 각각의 별개의 나라인 겁니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듀 프로세스 클로즈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주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지만 그 뉴욕주 주민을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서 그걸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방 헌법에서. 그걸 왜? 연방 헌법에 제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50개의 주가 다 그걸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연방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각주의 권한을 제한을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연방 헌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 헌법에서 연방 정부에 대해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디펜스는 각 주에서 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펜타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각 주의 국방부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나라가 안 되겠지만, 자, 그게 페더럴리즘의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나라와 정말 다른 개념을 이해해야지만이 요 시빌 프로시저, 특히 퍼스널 주리스딕션, 포럼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포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판을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럼 내가 어디서 재판을 할 것이냐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그 결정의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그 근간한 어떤 이론이 되는 게 바로 페더럴리즘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로앤이퀴티도 제가 저번 7월달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가장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렸던 게 이거였었어요. 자기네들이 에큐리인데, 저 에큐리가 뭐냐? 로앤이퀴리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에큐리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그냥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프라폴테도 나오고,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많은 데서 에큐리라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에큐리라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먼노라는 게 영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커먼노가 영국에 들어오면서 로얄 에큐리의 이런 구분도 결국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역사부터 앞부분 중요하게 제가 좀 얘기하면 역사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옛날 영국이 11세기에 한번 침략을 당했어요. 노르망디하고 프렌치 연합군한테. 그때 그게 노르만 컨커라는 뭐 노르만 정복인가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르망디 쪽에 있는 어떤 그쪽 핏줄이 이제 그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지배했던 그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윌리엄 더 컨커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왕들 이름 붙이듯이 여기도 뭐 정복자 윌리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원래 영국 왕의 사촌이었대요. 그러니까 핏줄을 이어받았는데 그 영국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을 받았는데 왕을 못 받으니까 침략을 해버린 거예요.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 이겨가지고 뭐 헤이스팅스 전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겨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때까지 영국에 우리도 옛날에 마찬가지잖아요. 봉건 전에 각각의 그 지역 토들이 있잖아요. 토들이 있으면 왕권이 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각각의 그 토들이 만든 법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옛날에 사또들이 그냥 물론 사또는 우리가 임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을 거슬러 오라면 하여튼 좀 거의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재판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사형도 때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주의가 이제 결국은 11세기부터 영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법원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로열 코트라고 하는데 그 킹스 벤치라는 게 가장 그리고 뭐 콜트 오브 커먼 플리라는 것도 있고 또 콜트 오브 뭐 저도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익스어저에서 뭐 재무부와 관련된 코트가 이 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쪽에 있는 뭐랄까 기존의 어떤 귀족들이 했던 재판권을 다 갖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이쪽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공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얄 코트로 많이 몰려가면서 결국 그 왕권이 점점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바로 로코트예요. 로코트. 로얄 코트라는 게 바로 로코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재판을 해가지고 딱 해서 결정 나오는 게 데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밖에 지불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뭐 어떻게 했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내 안마당에 맨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못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코트에 딱 갔더니 너 들어갈 때마다 100원씩 내. 나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안방에 들어온 게 싫어. 라고 얘기하는데 100원 가지고는 이게 나의 구제가 안 되잖아요. 결국 나를 구제해주려면 뭡니까? 이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코트에서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한테 몰려가죠. 왕. 킹스 카운슬이라는 게 있는데 왕의 비서실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데도 몰려가가지고 어쨌거나 법원이 있지만 왕의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난 너무나 지금 판결 받은 이 내용만 가지고는 나는 완벽한 권리 구제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럼 결국 나의 형평성을 좀 찾아주십시오 해서 에퀴리라는 말이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퀴리 콜트에서 뭘 했냐면 데미지 그러니까 돈으로 배상을 해준 게 아니고 못하게 인정션 같은 거 여러분 인정션 프로퍼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인정션이라든지 아니면 리포메이션 예를 들면 계약서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법원에서 다시 좀 다시 써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돈이 아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의 구제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퀴리 콜트에 또 몰려갔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우 앤 이퀴리가 나눠서 나중에 이 로우 앤 이퀴리 법원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은 콜트라고 하면 옛날에 콜트가 로우 코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미지 코트는 예전 로얄 코트는 로우 코트라고 하고요. 여기는 에퀴리 코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둘이 달랐고 예를 들면 판결도 우리가 저지먼트가 보통 판결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여기 이퀴티 콜트에서는 디크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혼 사건 같은 거 할 때 나올 때 저치먼트라고 잘 안 하고 디크리라고 합니다. 그건 결국 이 로코트, 그러니까 이퀴티 콜트에서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직 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앤 이퀴티는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로는 결국 데미지에 대한 보상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퀴티 콜트는 그 외에 인정성 같은 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콜트에 다만 지금 미국은 1938년도부터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분이 되다가 지금은 코트 자체가 없어지고 영국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더럴에서는 완전 없어졌지만 주에서는 최근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어떤 절차 예를 들면 이 로앤 이퀴티가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주어리 트라이얼 할 때 주어리 트라이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도 이 로앤 이퀴티의 어떤 구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프레임워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일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특히나 나중에 로스쿨 혹시 가시는 분 계시면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퍼스널 주리스딕션입니다. 퍼스널 주리스딕션은 뭐냐면 주리스딕션이라는 게 뭡니까? 재판 관할권이잖아요. 한 법원이 재판을 하면 뭔가 밸리드한 저지먼트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주리스딕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리스딕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 주리스딕션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신 변호사님 혹시 주리스딕션 우리나라 또 재판 관할권이 되게 중요합니까? 그 지역별로?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 제가 기억에도 민사소송을 배울 때 별로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 미국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어디서 재판받느냐에 따라서 이건 누가 이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왜? 미국 대부분 다 주어리 재판 대부분 하고 민사재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데미지 돈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주어리 재판에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어리 재판을 하는데 주어리가 누가 됩니까? 그 지역사회 그 재판에 그 코트룸이 있는 그 지역사회 일반 시민 중에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주어리거든요. 그걸 레이펄슨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나랑 이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내가지고 결국 주어리를 만듭니다. 그럼 이 주어리가 결국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주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예를 들면 내 주에서 재판을 받는 거하고 내가 주가 아닌 다른 사람 주에 재판받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건 어디서?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연방법원에 그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 중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이버시티 오브 시티즌십 주리스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연방법원에서 지금 서로 다른 주의 주민들 간의 케이스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컬 바이어스를 없애겠다.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그거를 연방 헌법에서 그 연방 법원의 주리스딕션에 포함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퍼스널 주리스딕션은 실제로 소송 업무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모자랄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서 쭉 나가면 메뉴까지 나오지만 조현아 사건 아시죠? 그 조현아 사건. 조현아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뉴욕주 법원에 지금 그게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뉴욕주에서는 결국 뭡니까? 조현아라는 그분에 대해서 퍼스널 주리스딕션을 가지고 있는지. 왜? 퍼스널 주리스딕션 문제는 피고에 대해서 결국 원고는 어디나 제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밸리드한 저지먼트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또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페더럴리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듀 프로세스 클로즈가 미국 연방 헌법에, 피프스 어멘드먼트인가요? 그리고 그 피프스하고 그 다음에 포틴스 어멘드먼트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한 거냐면 각 주가 니네들 마음대로 자꾸 니네들의 권한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하려면 두 가지 분석이 필요한데 왜 페더럴리즘하고 관련이 된 거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방정부는 결국은 여기서 뭔가 연방 헌법에서 권한을 줘야지만이 이게 뭔가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더 큰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가 진짜라니까요. 연방은 사실은 미국
국가의 국민들은 두 가지의 정부가 있어요. 연방정부하고 그 주정부가 있는데, 연방정부랑은 거의 관련이 없어요. 다 주정부에서 세금도 받고, 뭐 연방세도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해요? 결국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주 내에 주법으로, 이 법원이 뭔가 내가 그 주리스디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먼저 그 주 내에서 뭐가 줘야지만이 뭐 연방도 가고 그럴 거잖아요. 그 주에서 뭘 권한을 주지 않는데 연방에 가서 뭐 얘기할 거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츄토리 어널리시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그 스테이트, 그 주의 주법이 과연 주리스디션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주고 있는데 지들끼리 막 지 마음대로 법에다가 야 뉴욕에 있는데 갑자기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 데리고 와. 뭐 아니면 저 오레곤에 있는 주민 데리고 와서 재판해. 라고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막 싸우고 난리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헌법에다가 결국은 니네 주에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 피고에 대해서 주리스디션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이런 헌법적인 어떤 그런 제한은 필요하다. 라고 해서 헌법에 집어넣은 게 바로 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subject matter jurisdiction. subject matter는 좀 달라요. 퍼스널하고. 퍼스널은 약간 좀 개인적인 측면. 내 피고 개인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법원에다가 연방 헌법에서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니네 법원은 이거 뭐 할 수 있어. 니네 법원은 이거만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법원. 주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연방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부 다 주법원의 권한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방 법원은 주법원보다 이 상위에 있는 법원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스프림 코트는 일정 부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 서로 주리스디션이 다릅니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있었던 조지아주 다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연방의 주리스디션이 있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법원이 그러면 이 케이스를 내가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하는 게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연방의 법원의 어떤 권한은 넓겠어요, 좁겠어요? 네? 좁겠죠? 다 점잖으신 분들만 오셨어. 좁죠. 그죠? 좁겠죠. 왜? 연방이 되게 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오로지 연방은 연방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연방 법원의 권한은 좁아요. 할 수 있는 얘기 좁다는 얘기죠. 대신 주법원은 예를 들면 연방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주민들, 각각의 주민성에 다른 그 주민들, 시리즈십이 다른 주민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연방 법원에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법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빼놓고 아주 그냥 익스클루시브하게 연방 헌법에서 요거는 연방 법원에서만 해 라고 하는 몇 가지만 빼놓고는 전부 다 어디서 하냐? 주법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라는 것은 주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이 법원에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있어 없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만약에 이 법원에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있어 없어라고 얘기하면 과연 제가 어떤 법원을 얘기할 것 같아요? 연방 법원을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법원을 얘기할 것 같아요? 연방주. 우리 신변호사 어때요? 연방 얘기할 것 같아? 주 얘기할 것 같아? 그렇죠. 당연하죠. 연방을 얘기하겠죠. 왜? 주법원에서는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디션 얘기할 이유가 없다니까? 주법원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단지 연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있냐? 그래서 문제가 맨날 나오는 게 연방법원에 SMJ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 앞에 페더럴이 붙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SMJ라고, SMJ는 제가 이제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디션을 줄여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서브젝트 매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어디의 문제다? 연방에 관한 문제다. 이거 갖다 뭐 주법원이 있는 없느냐는 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ubject matter, 이 feder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은 결국 요러고 diversity of citizenship이라든지 아니면 federal case는 뭐 federal law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federal law는 뭘까? federal constitution도 있고요, federal statute도 있고요, 뭐 federal rul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러면 연방법원에 심리할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당연히 주법원에서 못하겠죠, 그죠? 그죠? 고개를 왜 끄덕끄덕거려? 주법원에서 이건 못하겠죠? 진짜 주법원에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주법원은 다 한다니까? 이건 단지 연방법원에서 이것만
연방법원의 어떤 리미티드한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놓은 것이고, 주법원은 이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뭐만 빼놓고 독점적으로 연방에서 할 수 있는 6가지인가 그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주법원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서플멘털 주리스딕션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서플멘털하고 이 리무벌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뭐가 다른 차원이냐면 뭔가 독립된 어떤 주리스딕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연방법원에서도 결국 재판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저 예전에 처음에 이걸 배울 때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주리스딕션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런 주리스딕션 저런 좀. 그래서 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완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퍼스널 주리스딕션하고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은 이 주리스딕션의 왕의 왕. 얘네 둘이 일반적인 주리스딕션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요런 걸 갖고 있으면, 이건 법원의 권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결국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인 거고, 이 서플멘터를 말 그대로입니다.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적으로. 뭐냐면 이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이 있어야지만이 이거의 모든 클레임은 이거의 권한을 이거를 원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플멘터는 뭐겠어요? 어떤 클레임이 딱 있는데 이 클레임이 뭐랄까 딱 이거 하나만 보고 나서는 연방이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그 외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면 결국 이걸 통해서 연방법원에 심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리무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은 누가 처음 시작합니까? 원고가잖아요. 그죠? 원고가 그러면 하면 뭘 합니까? 어떤 법원에다 낼 거냐를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원고가 결국 그 소송의 주인이에요. 결국은. 피고는 결국 따라가는 사람인 거고. 그런데 이 리무벌은 피고가 반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원고가 주법원에다 딱 소송을 냈는데 난 주법원이 아니고 난 연방법원으로 가야 되겠다. 왜 가려고 하겠어요? 아까 대부분이 이 케이스일 텐데 이 케이스일 거라고. 왜 그러냐면 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지 요것도 뭐 비슷하게 하면 대부분 이 케이스에서 왜 그러냐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자기가 볼 때 연방법원보다는 주법원, 자기랑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주법원이 훨씬 더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주법원 딱 제기를 했는데 그 클레임이, 그 케이스가 보니까 이 페더럴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피고가 그 케이스를 갖다가 주법원에 있는 걸 연방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권한. 오로지 그래서 피고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리무벌입니다. 그래서 이 리무벌을 통해서 만약에 연방법원 넘어간다면 연방법원에서는 주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다. 근데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연방법원이니까 내가 서로 다른 주민들의 사건이 주법원에 있어. 야, 그럼 갖고 와.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권한은 스테이트에도 다 있다니까. 스테이트 다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달라 말라 하죠. 단지 원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의 문제인데, 그때 유일하게 이 리무벌 주리스딕션은 원고가 소송을 주법원에 제기했을 때 연방법원으로 옮겨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해리 닥트린이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DCJ, 그러니까, Diversity of Citizenship Jurisdiction 케이스에서, 결국 뭐예요? 이건 서로 다른 주민 간의 문제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주민 간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연방법원에서. 연방법원에서의 문제예요. DCJ 케이스는 한번 연방법원의 문제.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런 좀 중요한 한 3가지 정도의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그 케이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연방법원에서 결국은 모든 연방법원들은 각 주에 다 있어요. 디스트릭트 코트라고 해서 디스트릭트가 한 94개 정도 미국에서 전체를 나눠요. 이렇게 막 지역적으로 쫙 나눠가지고 한 94개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지역은 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디스트릭트 코트가 있습니다. 연방법원. 왜? 연방법원의 사건이 올 게 그 주에서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게 결국 1심법원이죠. 1심법원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코트 오브 어필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번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법원. 그 다음에 슈프림 코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룰 오브 디시전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이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연방법원, 어떤 주에는 연방법원은 DCJ,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민들 간의 케이스에서는 그 주에 있는 서브스턴티브 로우를 적용을 해라라고 딱 법에 딱 규율돼 있어요. 규율돼 있는데,
예전에 이 케이스 이전에는 그 법원들이 자기 맘대로 법을 정했는데 아까 미국이 무슨 국가입니까? 커먼로 국가라고 그랬죠. 커먼로 국가. 커먼로면 케이스가 법입니까? 아닙니까? 케이스가 법이겠죠. 그죠? 당연히. 아니 커먼로 국가라니까. 커먼로는 케이스 국가라니까. 케이스 국가는 결국 케이스가 쭉 돼서 법이 됐는데 그 연방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들을 미국 법원에서 연방법원에 적용을 할 때 이 스위프트 케이스에서까지는 뭐였냐면 이때부터 뭐였냐면 다 적용을 하는데 그 법원 최고법원의 판례를 적용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연방법원의 판례라는 연방법원의 그 판례를 적용하고 그 주법원 예를 들면 내가 그 연방법원이 뉴욕주에 있는데 그 뉴욕주 최고법원의 케이스 당연히 그 주의 서브stantive law인데 그 서브stantive law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뉴욕주의 스테이트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뉴욕주 법원, 뉴욕주 의회에서 그 만든 그 법만 적용을 하지 뉴욕주 최고법원에서 만든 케이스를 적용을 하기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문제가 되어 오다가 그걸 해결한 게 바로 이리 케이스입니다. 이리 케이스고 그게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Federal Directive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 이 이리 닥트린을 완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퍼스널 주디시션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니까 퍼스널이 아니라 포럼 셀렉션의 마지막 단계로 뭐가 나오냐면 이 베뉴라는 게 나옵니다. 메뉴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벽보 같은 거 보면 메뉴 막 해서 뭐 장소잖아요, 장소 원래. 그죠? 이 재판 장소, 코트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코트룸을 갈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결국은 메뉴라는 것은 어쨌건 이거는 뭐냐면 서브젝트 매너 주디시션도 다 충족을 하고 퍼스널 주디시션도 다 충족을 해서 결국 이제 어떤 주에서 이게 재판을 받을 건지 또 어떤 주 중에서도 이게 그 스테이트 코트에서 받을 건지 연방 법원에서 받을 건지 이게 딱 이제 어느 정도가 다 결정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자 연방 법원에서 받는다. 연방 디스트리크트에서 받는다. 그러면 어떤 디스트리크트에서 받을 것인지. 왜냐면 디스트리크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주에 뭐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거기 막 4개, 5개씩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코트에서 받을 건지 결정하는 게 바로 베뉴의 문제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뭐 프로퍼 베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거주지예요. 피고의 거주지가 있는 그 베뉴고 또 이제 그거 아니면 클레임이 발생한데 뭐 사건이 발생한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그곳이 바로 프로퍼 베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베뉴라고 나오는데 트랜스퍼는 어떻게 보면 트랜스퍼는 같은 코트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리무버라고는 좀 달라요. 리무버는 스테이트 코트에 있는 걸 연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니까 시스템이 완전 달라버려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디셜 시스템은 각 주의 시스템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또 하나의 페더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몇 개의 시스템이냐 51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트랜스퍼는 어디서? 각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시스템에서 어떤 동네가 더 이게 편리한 거니 어떤 동네에서 뭐 재판하는 게 좋은 거니라고 그 논의를 하는 게 바로 이 트랜스퍼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한다고 한다면 연방법원에서 디스트리트 그 대신에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디스트리트 코트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스트리트 코트로 사건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왜?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연방법원은. 연방은 같은 시스템이니까. 그 대신에 뉴욕에 있는 주법원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법원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사건을. 왜? 서로 다른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트랜스퍼라는 건 결국 뭐냐? 같은 주리스디션, 같은 주디 시스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트랜스퍼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페더럴 룰 12 디펜스라고 하는데 이건 가장 시험에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 이제 디펜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주로 포럼 셀렉션에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나는 저 법원에서 나한테 서비스 프로세서 날아왔어. 프로세스가 뭔지는 아시죠? 프로세스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소장하고 이제 서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환장을 얘기하는 거야. 법원에서 너 일로 와. 라는 소환장과 그 다음에 그 원고가 그 피고에 대해서 소장을 써가지고 주는 거. 그 두 가지를 갖다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프로세스를 딱 내가 받았는데 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에서 갑자기 날라왔어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내가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모션을 하는 거예요. 모션 어떤 모션을 하냐? 이 디펜스를 활용해서. 그럼 결국 뭐냐면 난 PJ에 대해서 이거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보니까 서브젝트 매너가 없어. 연방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 근데 연방법원이 날라왔는데
난 도저히 연방법원하고 내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럼 서브젝트 매러 주시션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의 내용이 제대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대로 나한테 이 서브하는 사람, 나 갖다 주는 사람을 갖다 준 거 얘기잖아요. 갖다 주는 거가 제대로 갖다 줬다, 안 갖다 줬다를 또 다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포럼 셀렉션과 관련된 어떤 이의 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 다 뭐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뭐 모션이든 앤서든 간에 가장 먼저 하는 거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웨이버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마블이든지 어든지 무수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플리딩.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데까지는 어디까지냐면, 이제는 이제 이 법원에서 재판할 거냐 말 거냐까지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얘네 그 소송을 하려면. 명백한 사건들도 꽤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모 양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케이스를 과연 뉴욕 법원에 다룰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이게 포럼이 맞다, 안 맞다, 뭐 PJ가 있네, 없네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뭐 메뉴할 때 아까 안 나왔었나? 포럼 난 컨비니언스라는 게 있는데, 그럼 포럼 난 컨비니언스를 통해가지고, 그럼 우리 포럼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좀 한국으로 바꿔달라는 등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악유들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조모양 사건도 결국 그 변호사들끼리 계속 싸우게 될 거고, 그러려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제인가요? 미국은 시간제거든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수임료를 달라고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우리도 요즘에 뭐 김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시간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들은 아주 변호사, 특히 보통 변호사가 맞지도 않아요. 좀 나름대로 미국에서 뭐 제가 알기에는 그 조모양의 변호사는 미국 특별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맡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럼 셀렉션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왜? 이게 다 여기서 이전까지 끝나버리게 되면 이 사건은 디스미스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사건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도 한참 걸리는데 여기까지도 한참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포럼 셀렉션의 문제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이제 돼서 좋아. 이제 우리 법원에 다 이제 우리 법원에서 오케이 했어. 이제 우리 법원에서 이제 이거 다룰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새로운 또 지루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플리딩,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오래된 절차,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플리딩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원고가 이제 일단 원고도 뭔가 내가 클레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플레인트 작성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거기에 앤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앤서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포머티브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네가 네가 한 게 맞긴 맞지만 나는 셀프 디펜스도 했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플리딩인 거고, 그런 것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레인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앤서, 컴플레인트는 누가 해요? 원고가 하죠. 앤서는 누가 합니까? 피고가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앤서 딱 하니까 또 원고가 할 말이 있어 막. 그럼 또 리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데, 리플라이를 마음대로 못하고 법원에서 오케이, 너 리플라이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 개를 갖다 플리딩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페더럴 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보시던 모션 이거는 플리딩은 아니에요. 그냥 모션일 뿐이에요. 모션이라는 건 법원에다 판사한테 먹고 오더를 신청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objection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의 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션이라는 게 뭐 서면으로도 모션할 수 있지만 재판장에서 뭐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 얘기한 거 지금 뭐 우리랑 사건 관련 없는 겁니까? 스트라이크 해주세요. 그래서 모션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딱 손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모션이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게 뭐 모든 게 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원고가 나 이거 보니까 뭐 대충 우리 저쪽 피고하고 합의 원만하게 됐으니까 이거 그만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디스미스를 시킬 수 있어요. 있으면서 그게 말한테는 디스미스고, 그 다음에 요건 같은 게 안 맞거나,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너 각하. 너 사건, 너 이거 저기, 각하 해가지고 더 이상 사건을 안 다루는 그게 막 디스미스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원고가 이제 컴플레인트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거기에다 리스판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리스판드를 하지 않을 때, 아니면 리스판드 했겠지만 대충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디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디폴트 저지먼트.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프로퍼하게 리스판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 원고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 그게 바로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마인드먼트 서플먼트 플리딩이라는 게 있는데, 어마인드먼트는 내가 이제 이미
플리딩을 다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빼먹은 게 있어. 그럼 그게 어멘드먼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플먼트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다 플리딩 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버려서, 뭐 새로운 뭐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플리딩 만들 때, 예를 들면 앤서라든지 아니면 컴플레인트 하기 전에, 그때 일이 아니고 그 이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보조적으로 새롭게 수정하게 되는 그런 플리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리스폰시빌리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그 미국 변호사 시험 보시려면 대부분 다 NPR이라는 걸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프로페셔널 리스폰시빌리티인데, 미국이 변호사 윤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변호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윤리를 잡지 않으면 막 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 중에서 어떤 변호사가 있냐면 이것만 전담을 하는 변호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런 거 문제 걸렸을 때 요거를 해결해주는 변호사. 자기들끼리. 그 사람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프로페셔널 리스폰시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FR11이라는 건 뭐냐면, 변호사가 이제 나중에 모든 것들은 우리 한국 변호사도 재판에 이렇게 서류 제출할 때 다 사인하죠? 사인 안 합니까? 도전 찍습니까? 사인, 미국은 사인을 많이 하니까. 사인 다 하게 되면 그 사인한다는 의미가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이걸 보증한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확인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인하고 서명을 딱 하게 되면, 내가 이거 알았다. 내가 이거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확실히 보증하는 내용이니까, 이건, 틀림이 없다. 또 이거는 사소한 게 아니다. 이건 아주 정말 우리 사건에 되게 중요한 것들만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변호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FR11에 나와 있는, 서비케이션이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게 이제 플리딩 단계가 끝나면, 플리딩은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막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크게 법원에서 뭐 이렇게 큰 제재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디스클로저하고 디스커버리라는 이건데, 이게 이제 금년 4월 달에도 미국에서 룰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워낙 디스커버리가 이 상대방한테 뭔가 내가 재판에 어떤 그 관련된, 결국 재판에 낼 거라든지 아니면 뭐 내 재판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다 요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좀 웃기잖아요. 왜? 내가 이겨야 되면 나는 막 숨겨야 되잖아. 한국은 다 숨겨도 되죠. 증거. 나중에 결정적일 때 딱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안 되고 그냥 모든 거 다 공개를 하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결국 미국이란 이 저스티스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의 진실이 있을 거 아니냐. 사건이 났으면 여기에 대한 진실이 있으면 결국 법원의 그 임무는 그 하나의 그 진실이 뭔가를 밝히는 것이지, 갑자기 변호사가 말이지 뭐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판사님 여기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영화에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미국의 재판장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서로 페어하게 죽고 발 뜯고 반 상태에서 정말 진실이 뭐냐를 따져나가자라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관념입니다. 근데 뭐 꼭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영화가 많이 될 거라고 보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적으로 서로 당사자 간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required disclosure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5가지의 전통적인 디스커버리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마 많이 보시는 게 데포지션일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굿와이프 혹시 보신 분. 그런데 이 법정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회의실 막 여러 사람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대고 막 서로 뭐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누가 막 적고 있고. 그게 바로 데포지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장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어디 딱 가가지고 서로 딱 쓰고 녹화하고 뭐 녹취하고 하면 그게 재판에서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하나의 증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로 그 데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포지션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로게이터리라고 해가지고 서면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답변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에비던스 같은 거 배우시면 어드미션 나오잖아요. 파리 어드미션. 여기서도 어드미션도 있어요. 리퀘스트 포 어드미션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당사자한테 야 이거 너 이거 사실인 거 맞지? 너 이거 빨리 이거 어드미션 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어드미션 해야 되지?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인데도 이게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 생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좀 서로 페어하게 좀 하자라는 게 미국 리리게이션의 하나의 그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FR26 컨퍼런스, 이거는 디스커버리 서로 협의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 프리 트라이얼 컨퍼런스는 실질적으로 트라이얼 하기 전에 판사가 막
야, 이거 니네 협의해봐. 그리고 니네 왜 재판이 이거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좀 서로 좀 잘 해봐. 해가지고 자꾸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서로 거기에 오더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딱 프리트라이얼, 파이널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오더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거기에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뭐 플리딩한 거, 뭐 한 거, 증거, 뭐 목록 막 쫙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그 재판에서 앞으로 하나의 큰 뭐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오더를 맨 마지막에 판사가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재판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으로 들어갔는데 재판으로 좀 들어가기 재판 들어가기 전에 자, 주어리 트라이얼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주어리 트라이얼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리 트라이얼은 아까 하나의 연방 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돈과 관련된 거라면 돈과 관련 어떤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거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셀렉션 할 때도 아까 셀렉션 하면은 결국 주어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명부가 딱 있어요. 뭐 선거인당 명부 이런 게 명부가 있으면 그게 마스터 롤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롤이라고 하는데 그 마스터 롤 라인은 사람들 중에서 쭉 해가지고 거기서 한 수십 명 또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그 뽑아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버다이어라는 그런 그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주어리 후보자를 뽑아가지고 얘가 이 사건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뭔가 퍼스널 날리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얘가 혹시 여기 있는 원고나 피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버다이어라는 건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주어리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럼 주어리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후보자가 만들어지면 양쪽의 변호사들이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검사를 하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스트라이크도 할 수 있고. 자, 그게 이제 주어리 트라이얼의 어떤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도, 이거 판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딕은 나중에 주어리들이 결국은 많이 보셨잖아요. 법정에서 쭉 모여있다가 들어가가지고 딜리버레이션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 우린 유죄고 뭐 쪼쪼막 이게 바로 이제 버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머리 저지먼트, 모션 오브 저지먼트 as a matter of law.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주어리 제도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어리 제도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온 거예요. 이 서머리 저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이걸 JMOL이라고 옛날엔 다이렉트 버디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밑에는 JNOV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주어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어리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레이펄슨이란 말이에요. 잘 아무도 모르는 그냥 이 사람은 이게 정말 우리 사람 살아가는 도리로서 판단하는 거야. 이게 유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판단하는 게 또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법원에 판사가 판사하는데 요즘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해가지고 판사가 자꾸 뭔가 프레주디스가 있으니까 뭔가 좀 국민참여재판 하다가 좀 얘네 거꾸로 주어리 재판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 주어리가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판단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게 나온 건데 그게 왜냐면 팩트 파인딩하고 로 파인딩 두 가지가 있는데 팩트 파인딩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팩트 파인딩이라는 거예요. 근데 팩트 파인딩의 주어리 재판에서 팩트 파인딩의 팩트 파인더가 누구냐? 주어리다. 주어리가 팩트 파인더를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러면 로에 관한 문제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건 저치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주어리가 팩트 파인딩 할 게 없어. 이거는 팩트 파인딩 하려는 건 뭐예요? 뭔가 디스핏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티리얼 팩트 디스핏이 없다라면 파인딩 할 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막 파인딩 하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판사 딱 보니까 이거는 머티리얼 팩트에 관해서 뭔가 제뉴인 디스핏이 없어. 이건 더 이상 주어리 니네들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제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리즈너블한 사람이라면 결국 이건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서머리 저지먼트, 모션 오브 저지먼트에서 매더 로, 그다음에 리니드 모션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내용은 똑같아요. 세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기만의 중요해. 시기. 이건 뭐냐면 트라이얼이 들어갔는데 서머리 저지먼트는 트라이얼이 들어가기 전까지 디스커버리 단계까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션
제이몰은 트라이에 들어갔는데 다만 뭐가 안 나왔을 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리고 요 마지막 리니드 모션은 트라이에 들어가고 판결을 났는데 그 판결 난 걸 뒤집을 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성격은 똑같습니다. 시기만 다르다는 거. 근데 그 나온 이유가 뭐다? 주어리 재판을 미국이 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자, 시간이 한 9분 남았으니까 9분 내에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클루전 닥트린이 있는데, 이건 클레임 프리클루전하고 이슈 프리클루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클레임 프리클루전. 클레임 프리클루전 뭐겠어요? 클레임이라는 게 결국은 뭐 모든 게 내가 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하나의 클레이먼트라는 것은 내 클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클레이먼트가 내가 뭔가 그 한 피고한테 뭔가 주장을 했는데, 한번 주장을 해가지고 판결단 내려졌으면 더 이상 그 클레임을 또 똑같은 피고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그거를 놔두게 되면 소송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클레임 프리클루전이라는 이 효과가 인정이 되게 돼버리면 그 클레임에 대해서는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이슈 프리클루전은, 이거는 뭐 콜레트럴 에스토펠 위에 거는 레스 주디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밑에 거는 요거보단 범위가 좀 좁아요. 이건 클레임이라는 건 뭡니까? 클레임을 아예 그냥 통원해가지고 이 클레임을 못하게 하는 거지만, 요거 클레임 중에서도 이슈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럴이라고 하면 배럴이 안에 구성요건, 프레머 퍼스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개가 오케이 됐어. 한 개가 그전에 다퉈졌어. 다퉈졌다고 한다면 그 다퉈진 거 그 다음번에 케이스 2, 또 다른 재판에서는 더 이상 그것들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그 효과를 가지는 게 바로 이슈 프리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책에 좀 정리해놨는데 나중에 혹시 보실 기회 있으면 참고를 하시고요. 자, 조인 더 룰. 제가 공부를 이 CB 프로시저 공부하면서 제일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짜증나고 그랬던 게 바로 이거였었어요. 조인 더 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여기저기 조인 더 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바블이 그 아웃라인에도 보면 진짜 여기저기 나오면서 야, 이게 도대체 볼 때는 이해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조인 더 룰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죠.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뭔가를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합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클레임 합치는 거하고 당사자 합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클레임 합치는 게 바로 클레임 조인 더 룰이라는 거고, 자, 당사자들 합치는 게 바로 파리 조인 더 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다. 클레임 조인 더 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클레이먼트가 합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디펜던트가 합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원고 피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클레이먼트가 합칠 수 있는 건 뭐냐면, 클레이먼트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클레임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클레임은 얘가 그 클레임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도 모든 걸 다 합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클레이먼트가 합칠 수 있다는 그 룰입니다. 그 디펜던트는 뭐냐면, 디펜던트가 합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카운터 클레임이라는 게 있고, 크로스 클레임. 카운터 클레임과 크로스 클레임 차이는, 카운터 클레임은 내 상대방 클레이먼트에 대한 클레임인 거고, 크로스 클레임은 코파티끼리. 그러니까 내가 피고인데 이쪽도 피고면 내가 피고끼리 갖고 있는 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인덴니케이션 케이스, 바이케리어스 라이빌리티 케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거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만 나오는 거고. 자, 그게 클레임 조인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헷갈린 건 이거죠. 파티 조인더 룰이죠. 파티 조인더 룰은 나 도대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 이 조인더 룰이라는 건 전부 다 퍼미시브한 거예요. 조인더 룰은. 그러니까 페더럴 룰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해도 돼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건 원고의 마음이고 또 때로는 피고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인더 룰은 자꾸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원고는 그 소송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원고는 당사자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내가 나를 때린 놈이 이놈 한 세 놈이 있지만 나는 소송을 굳이 세 놈한테 걸 필요가 없어. 한 놈한테 걸어도 돼요.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맞은 놈이 나 말고도 서러운 놈이 있지만 나는 굳이 이 세 사람 같이 해가지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소송 걸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라니까. 그게 바로 원고가 바로 파티 스트럭처. 당사자 구조를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건 원고의 권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선의에 의해서 하면 괜찮은데 또 때로는 일부러 얘를 빼는 경우가 있어. 얘를 피해를 주기 위해서 빼기도 하고 얘한테 뭔가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컴퍼서리 파리 조인더, 인플리더, 그다음 인터벤션.
이걸 통해서 원고가 만들어놓은 당사자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원고는 원고 피고를 다 정할 수 있는데 얘가 이걸 통해서 갑자기 원고가 또 하나 생기고 피고가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 세 가지 종류가 바로 이 원고가 만들어놓은 당사자 구조를 간섭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화를 시켜놓고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멀티파리 케이스는 그 중요한 거에 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설명들 많이 미국의 텍스트북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클래스 액션이라든지 인터플리더인데 인터플리더는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인터플리더가 하나의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보험회사가 내가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그 보험금을 딱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보험금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명이 돼. 난 이 보험금 누구한테 내가 갖고 있으면 나 얘놈한테 다 이놈도 줘야 되고 이놈도 줘야 되는데 그럼 보험회사 나 못하겠어. 다 모여봐. 같이 소송하자. 해가지고 내가 소송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스테이크홀더인데 그 사람이 해서 야 나 보험금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으니까 니네들끼리 갈라야 되는데 난 못 가르겠으니까 니네들끼리 소송해가지고 같이 가르다 하는 게 바로 인터프리터라는 소송인데 그런 게 한국에 있나요? 그런 소송은 없고 네. 그럴 경우 보험회사는 법원에 공탁. 공탁을 해서.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럼 그 서로 다투는 자기의 보험이나 다투는 사람들이 끼리 소송을 해서 이제 공탁. 자기들끼리. 그럼 비슷하네요. 그렇죠?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그것도 있고, 거기서 불러요. 그 사람들한테 소송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소송을 낸다니까요? 불연지 소송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네. 네. 법원에서 보셨죠? 되면 그냥 보험회사가 그 채무 불연지 소송을 그 사람한테 내고요. 제가, 우리 김 변호사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 법에는 몰라서.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제도는 좀 희한한 게 연방 페더럴 룰에도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별도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룰도 있고 스태튜터리 따로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항상 있는 거다. 그래서 요것만 맞으면 어떤 거라도 갈 수 있는데 하여튼 연방 페더럴 룰에도 있고 페더럴 스태튜터리에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어떤 그 인터플리터 제도도 있고 클래스 액션이 있다. 이거는 뭐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결국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좀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좀 유리하게 좀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로. 그래서 어쨌거나 두 가지의 어떤 그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제가 거의 다 시간 맞췄는데, 자, 마지막으로 파이널 저지먼트 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판결의 파이널리티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필을 하려면 파이널 오더나 파이널 저지먼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해놔서. 그래서 중간에 중간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예외는 인정성과 관련된 것들. 인정성과 관련된 것들은 뭔가 급하게 뭔가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적이더라도, 중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클래스 액션에서 서리피케이션. 클래스 액션이 되려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법원에 그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우리 김 변호사랑 같이 열심히 만들었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들이 저희들의 기대는 그거였었습니다. 이게 저도 그랬고 우리 김 변호사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고 너무 복잡하고 막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자꾸 오기가 생겨서 자꾸 파게 되고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좀 저희들 이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최소한 시밀 프로시저 때문에 고민하시는 일은 가능하면 없도록 열심히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좀 부끄러운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욱더 좀 책을 이해할 수 있게 내지는 좀 더욱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시험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테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여삐 봐주시고 하여튼 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저의 어떤 여러 특강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하시든 공부하지 않으시든 간에 뭐 제 책 앞에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지만 결국 뭐 여기 다 꿈이 있으셔서 모이셨잖아요. 저도 꿈이 있었고 지금도 꿈이 있고 앞으로도 꿈을 꿀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도 저도 다 모든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